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SA와 함께하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 지원을 위한 차세대 RSA 보안 솔루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프라 및 업무 환경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 RSA CQ ID와 넷 위트니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로 트러스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아이덴티티 관리의 필요성과 배경, 아이덴티티 관리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RSA 코리아 기술본부 조남용 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RSA에서 기술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남용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유용하신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웨비나는 총 1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용 이사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차세대 RSA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A 넷 위트니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이상행위 트래픽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인데요. 먼저 네트워크 트래픽이 우리 보안 관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격자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혹은 개별 사용자에 대한 피싱 공격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최초의 교두보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성공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더 많은 시스템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공격자가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안 관제팀에서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됐을 경우에 그리고 차단당했을 경우에 추가로 공격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추가 접근 경로, 추가 거점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부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버나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유출을 하든지 혹은 공격 목적에 따라서 랜섬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점령한 거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또 다른 곳을 공격하는 다른 공격의 근거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격자가 우리와 통신하는 모든 트래픽을 볼 수만 있다면 이 공격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내부를 점령해 나가는 단계의 초기 시점에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제품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보안 관제는 CIEM 기반의 여러 로그를 통합해서 로그를 위한 가시성을 통해서 공격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로그에서는 탐지된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지만 실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원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한 보안 관제만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어떠한 일이 네트워크상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네트워크 원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 저장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열어보면서 관제를 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우리 조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 원본 모니터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 이미 많은 위협들을 기존에 탐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공격, 알려진 CNC 감염 경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공격, 새로 발견되는 제로데이 공격 혹은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고도화된 공격에 대해서 제때 탐지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탐지가 벌어졌을 때 관련된 트래픽을 모두 다 조회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공격이 어떻게 시작돼서 우리가 탐지한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격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지 사건의 전체 범위를 또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초로 침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 어떠한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격에 노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솔루션이 바로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넷위트니스 네트워크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저희는 트래픽 원본을 수집합니다. 근데 이 트래픽 원본이 우리의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하시는 트래픽이라든지 혹은 클라우드에서 혹은 요새 많이 해자되고 있는 세시 환경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트래픽까지 트래픽 원본을 실시간으로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추가하고 실시간 인덱스를 생성해서 이것을 데이터화 시킵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들어가서 실시간 탐지를 하고 사용자 행위 분석을 하고 또 분석과 헌팅을 통해서 우리 조직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트래픽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은밀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이 탐지가 됐을 때 관련된 내용을 조회함으로 해서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신에 썼던 모든 내용을 트래픽 원본 단계에서까지 고속으로 검색하고 트래픽 재현을 통해서 내용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이 진짜 공격이었는지, 어떠한 공격 툴이 사용됐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한 어떠한 정보가 나갔는지, 어떠한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픽 수집은 미러링이나 탭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러링 방식의 복제된 트래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모든 트래픽은 세션 기반으로 재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패킷 단위로 돌아다닙니다. 이 패킷은 약 1KB 정도 되는 데이터의 단위고요. 근데 우리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TCP 세션을 혹은 UDP 세션을 열어서 여러 개의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 연결을 설정해서 연결을 끝맺을 때까지 지나다닌 모든 패킷을 실시간으로 재조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조립하게 되면은 트래픽의 헤더뿐만 아니라 주고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조립된 트래픽의 원본 데이터, 페이로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프로토콜이 지나갔는지, 이 프로토콜에서 주고받은 데이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파라미터가, 어떠한 이메일이, 어떠한 아이디가, 어떠한 파일이 지나갔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다 메타데이터라는 것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트래픽 수집 시점에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렇게 추출된 메타데이터는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인덱스화된 상태에서 저희 전용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수집된 트래픽 원본은 별도의 디스크에다가 원본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검색은 실시간으로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는 내용을 열어볼 수 있을 때는 원본을 바로바로 열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메타데이터가 또 실시간 모니터링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트래픽을 수집을 할 때 여러 위협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통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전문 업체인 스윗 커넥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양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스윗 커넥트에서 제공해주는 상용 위협 정보를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위협 정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분 관제하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분명히 블랙리스트 매치가 돼서 경보가 떴는데 확인해 보니 예전에 공격에 활용됐던 IP 주소 혹은 URL인데 지금은 정상적인 사이트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별 위협 정보를 제공해 드릴 때 이것을 신뢰도 점수와 함께 드립니다. 이 신뢰도 점수는 전 세계 수만의 보안 관제 인력들의 크라우드 소싱 방법을 통해서 이 인디케이터가 얼마나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오탐을 발생하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점수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점수를 0점부터 1000점 사이에 신뢰도 점수 함께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협 정보를 활용하실 때 신뢰도 점수 500점 이상 되는 것들 위주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제 공격을 탐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사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연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 정보라든지 네트워크 존 정보라든지 혹은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정보, 즉 어떤 IP 주소를 이용한 통신이 벌어졌으면은 이것이 서버 존에 있는 것인지 사용자 존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웹 서버인지 DB 서버인지 개인 PC인지 이 IP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이 PC의 소유자는 누구고 서버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에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 정보가 있으시다면은 저희와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도 저희가 수집하는 트래픽에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가 모두 다 다양한 메타데이터로 추출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트래픽에서 생성해내는 메타데이터는 150가지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이든지 간에 이것이 IP 주소든 포트든 사용자 아이디든 어떤 액션이든 이메일이든지 파일 이름이라든지 어떠한 값으로든지 간에 매우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 자체에서 추출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스트리트 인텔리전스, 위협 정보와 매치된 부분이 있는지, 즉 어떤 위험한 대상들과 한 네트워크 행위인지, 혹은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공격 패턴을 가지거나 혹은 공격의 결과로 의심될 만한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든지요. 아니면은 이것이 이 트래픽 자체는 현재 공격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 공격자의 공격 경로로 쓰일 수 있는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든지요, 취약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침해 지표들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래픽에 관련한 내용들도 TCP/IP 레벨의 세션 단위에서 이 트래픽이 얼마나 이상한지, 혹은 서비스, 프로토콜 단위에서 프로토콜을 제대로 준수를 안 하는지, 혹은 은닉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주고받은 파일이 얼마나 이상한 파일인지, 실행 파일인데 악성 코드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특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 위협 지표들도 모두 다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가지 정보들, 트래픽 자체에서 뽑아진 메타데이터, 실시간 침해 데이터들, 외부의 위협 정보, 그리고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에 대한 내부 환경 정보들,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탐지는 실시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렇게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시간 연관성 분석 룰을 통해서 만약에 CNC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최초 감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트래픽 패턴이 발생한다. 그리고 감염이 벌어진 이후에 공격자가 이 시스템을 원격 제어를 할 때 CNC가 벌어질 때는 어떠한 트래픽 행위가 벌어진다. 즉 첫 번째 감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정 행위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5번 이상 연속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공격이라고 보겠다. 이런 식의 선후관계, 횟수, 인계치에 기반한 실시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공격을 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지된 공격은 어떤 단일 통신 하나를 가지고 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벤트가 하나로 조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조합된 내용을 물론 목록으로 보여드려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도식화로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연두색이 IP 주소, 분홍색이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비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호스트 이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접속을 열었고 그때 당시에 파일명은 무엇이었고
어떤 계정이 지나갔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 공격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세션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세션들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간 순서별로 어떠한 행위가 벌어졌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최초의 악성 코드가 딜리버리가 되고 그 다음에 CNC 행위가 벌어지고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원본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지나갔던 트래픽 원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본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인코딩 된 것과 같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화면처럼 선택해가지고 디코딩을 수행을 하시면은 실제로 공격자가 CNC를 행할 때 어떠한 명령어가 수행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공격이 탐지가 돼서 트래픽 원본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명령어가 지나갔는지 불과 4-5번의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CNC 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유출했는지도 즉각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것은 공격이고 실제로 행해진 일이고 우리의 데이터가 유출까지 발생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보셔야 할 부분, 과연 이 행위가 벌어졌던 이 PC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당 IP 주소에 대해서 최근 24시간에 있었던 모든 트래픽을 다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PC가 최초에 어느 사이트에 갔다가 어떻게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 뒤로 CNC 행위가 벌어지고 정보 유출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지점에서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탐지된 부분은 CNC 행위와 정보 유출 부분이지만 그 앞 단계에서 탐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 PC가 감염되게 됐는지까지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트래픽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때 내려온 악성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은 역시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악성 코드가 우리 내부에 얼마나 많이 추가로 감염되어 있는지 또 안티바이러스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격이 탐지가 되고 나서 우리가 단지 탐지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호 과정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 원본을 모두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원본을 다시 다 읽어드려서 이것이 웹페이지였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사용자가 봤었던 웹페이지를 실제 화면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미지 그리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다 재조합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주고받은 트래픽이다 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보신 것 같이 이메일 내용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본문 내용에 어떠한 첨부 파일을 통해서 그 이메일을 받았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나다니는 파일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특정 IP 주소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주고받았던 모든 파일 종류별로 추출하실 수 있고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파일을 다 추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파일 타입에 대해서 파일 추출 기능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이러한 툴 없이 와이어샤크 같은 툴로 피켓 파일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다고 하셨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될까요? 10시간 이상 걸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툴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5분, 10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시보드, 리포트 등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대시보드도 GUI를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작성할 수 있고 리포트도 다양한 통계 혹은 표 등등등을 간단한 쿼리 조건만 설정해 주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드셔서 그때그때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일별, 주별, 월별 원하는 형태로 예약된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분석하시면서 파악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조치하신 내용들,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모두 다 해당 사건에다가 기록해 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건별로 이것을 여러 관제 인력이 각자 자신에게 어사인을 하고 자신이 진행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들. 그래서 여러 관제 인력들이 탐지된 정보들을 서로 협업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조치와 사건 관리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네이팅스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서 보안 솔루션을 위한 여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보안 관제 가시성의 범위를 기존 로그에서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송수신 트래픽의 원본을 저장하고 실시간 심층 분석을 통해서 APT, 랜섬웨어, 보안 통제를 우회하는 행위 등 이러한 것들을 고도화된 침해 지표로 생성할 수가 있고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로그 기반의 툴들로는 또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탐지가 됐을 때 이것이 진짜 공격이 맞는지 빠르게 공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격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공격의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함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장하고 있는 모든 트래픽을 그때그때 필요하신 만큼 조회하심으로 해서 스트리트 헌팅, 능동적인 위협 발견 행위까지도 하셔서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안 관제도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공격의 인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공격자가 우리 조직의 최초 침투에 성공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우리가 공격을 인지하는 시점이 이미 공격자가 우리 조직을 상당 부분 점령한 이후가 된다면은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공격 인지 시점을 공격의 초기 시점으로 가져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공격을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격의 범위를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공격자가 우리 내부를 점령해 나가는 시간보다 느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제가 공격자의 거점 3개를 확인해서 차단하는 동안 공격자가 새로운 거점을 5개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 관제에서는 파악한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끝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탐지했을 때 공격의 전체 범위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 솔루션에서 전체 트래픽을 그때그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대응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관제의 수준을 한 수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RSA Secure ID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용자 환경은 급격하게 제로 트러스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IT 인프라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도 과거 PC에서 모바일, 스마트폰, 패드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스마트 오피스 등을 사용하는 원격 환경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을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Secure ID라는 통합 인증 체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고객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SaaS 환경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하나의 인증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체계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세계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저희 RSA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벤더 간의 상호 인증을 통해서 연동을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구축하실 때 별도의 개발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각각의 벤더들이 제공하는 연동 방식에 따라서 손쉽게 솔루션들을 연동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OTP뿐만 아니라 푸시 인증, 바이오메트릭 등등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접근해야 하는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솔루션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강력한 인증 체계를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시어런스 레벨 기반의 인증 방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인증이 정상적인 크리덴셜을, 정상적인 OTP, 정상적인 패스워드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한 이후에 30분 이내에 미국에서 또 인증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미국에서 입력한 패스워드 혹은 OTP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심해 볼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리스크 엔진을 통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을 요청함으로 해서 또 사용자의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확장해 나가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인증, 그리고 모바일, 패드, 사용자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인증 체계에서도 저희 솔루션 하나로 통합해서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디 도용, 패스워드 무작위 대입, 고객 정보 탈취 등등등에 대한 위협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은 VPN 인증이라든지 오피스 365 인증, 서버 인증, PC 인증, 혹은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 내부 ERP나 그룹웨어 솔루션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때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은 스마트폰 앱에 설치되는 저희 인증 앱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OTP를 생성할 수도 있고 푸시 인증 혹은 바이오메트릭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차별점은 고객사의 모든 IP 인프라 환경,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이런 환경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업체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모바일 폰의 OS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OTP 인증, 원천 개발을 발명한 회사가 바로 저희 CQID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라이센스가 사용자당 라이센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몇 분이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만 가금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가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부분으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RSA는 138개 개국에서 25,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전 세계 5억 개 이상의 계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가장 많은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있는 솔루션으로서요. 가장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CQID 인터내셔널 세일스 리더이신 알라 압둘 나비 씨께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아이덴티티 보호 전략으로 더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RSA 본사 CQID 인터내셔널 알라 압둘라비 세일즈 리더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everyone to the SecureID conference. My name is Ala Abdel Nabi and I basically manage the international sales for SecureID. And I'd like to take you through today some of the recent developments impacting the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landscape,
and how with an IAM robust program allows a zero trust journey or starting a successful zero trust journey. We as a brand have been in the market for around 40 years, and IAM is our bread and butter in terms of bringing new authentication techniques, keeping up with the trends and the changes in IT, and the changes of the evolutions in the IT industry. So we brought in different type of authentications and added a lot of capabilities to our platform to keep supporting our customers and organization maintain that basic objective or achieve that basic objective of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which is making sure the right user has the right access at the right time to the right resource. Our objective is still the same,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However, the capabilities needed today are different. And therefore, I want to take you through, first of all, the market, what are we dealing with? And then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do we actually need as successful ingredients to start off a journey into the zero trust world with a robust identity program. So from a market perspective, these are trends that are probably not new to anyone. These are trends that you're familiar with. The world keeps evolving from a digital perspective. There's always been threats. There's always been compliance. However, what happened recently is all of these market trends have accelerated. It's like crunching 5 years of transformation into a period of 12 to 18 months. And that was caused by the pandemic. At the pandemic time, every organization had to react very, very quickly by making sure employees can work remotely, exposing services they've never exposed to work remotely, and also adopting a lot of new cloud services at an inflated rate to make sure their business continues. So for business continuity reason. Obviously doing that at Rush expands the attack surface, because when you do something at Rush without the thinking process that usually you would put behind it, there's always going to be gaps. And these gaps leave a lot of vulnerabilities and a lot of opportunities, if you want to call it, for the bad actors to compromise your environments. So we had to do all of this, transform, adopt more cloud services, put people remotely in a rush, leaving gaps, and also maintaining a clear view on the regulatory and auditing requirement that each organization has to do. So depending on the industry, you might need to be compliant with PCI or GDPR or HIPAA if you're in healthcare. That pressure did not go away or ease off whilst the world is transforming. So we witnessed and continue to witness a massively accelerated evolution in terms of these trend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So with that said, where are we kind of today? Let's look at the current status. Because cloud and zero trust concepts aren't new. And I'm not going to come here to and introduce cloud services. That would have been a 10 years ago presentation, if not even more than that. Cloud adop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at a slow to medium pace over the last 10 years or even more. Concept of zero trust, or least privilege access, which is the name kind of before that, some of the names before it, has also been around. So these aren't new. In particular. However, just take a look at that. This is a study that was done by Gallup in the US, and they asked the question to different organizations. And basically 1/3 of the responses came and said, I'm now working from home permanently. And the other 2/3 did not, said that they're always working from home, but they also work from home permanently or partially. So these are big numbers. So what that means is the remote workforce concept is now a part of the normal. It's here to stay. I think many companies found the benefits of cost savings and other aspects, and even sometimes even productivity by saving time to travel around and driving in traffic. There's a lot of benefits of it, which all of that together combined with the fact that they can still get the job done, meant that this scenario is here to stay and actually
growing again. So the concept of cloud of zero trust resurfaced stronger and bigger due to the pandemic accelerating everything. And now we're dealing with a completely different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workforce. And let me tell you what I mean by that. Let's take a snapshot. If you look at this picture here, this is a picture that could describe majority of organizational landscape just pre-pandemic. So as I said, cloud services were already there, but organization using 10 to 20% of, let's say, their services are on cloud and the rest is still on-prem. Some are more, some are les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and the industry, but more or less that's kind of where it is. Majority is on perimeter. So most of the employees would work on perimeter. And then in some cases, there are remote access requirement for employees traveling or employees, doing different roles. And that would have been enabled typically via VPN, accessing the internal resource to access on-prem resource or cloud services. You would secure that with two-factor authentication if you're, hopefully secure. Definitely, I would like to say not using password, but I know for sure that there was a lot of password-based access to these services. Now, in this type of model, the trust and verify older model would be still okay because in the majority of cases, it's employees on-prem using typically the corporate device, one type of device, trusted in terms of there's not a lot of changes in that profile logging in. And then so trusting then verifying would probably be okay. Now, let's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after the pandemic. The picture, the on-prem application or the people working on-prem accessing within the perimeter are now less than the people sitting outside of it. And the amount of cloud services increased as well. So the picture now is, when you think about it, you'll find it slightly strange because we're bringing, let's say, 50, 60% of the workforce from outside the company, giving them VPN access to get them back inside the company to access resources outside the company. Doesn't make a lot of sense if you ask me, and I think you would agree that why would you do that? Introduce that complexity by taking people outside over VPN back inside to access a cloud service that is not inside. So the picture of trust and verify here starts to basically become obsolete a little bit. And that's why the concept of trust nobody and always verify, which is foundational to zero trust, becomes more appealing because suddenly you want to reduce that risk now. You don't want to introduce unknown devices and users wherever they are back into the network with a complete trust and then introduce some controls. You would definitely want to do the opposite. However, this also becomes or brings up that it's highly critical here then that the visibility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is essential because you want to do that zero trust, you want to do that trust nobody, always verify, but you want to do it seamlessly and not actually causing business disruptions. So you need to be 100% certain what is the least amount of privileges required for someone to do their role and not disrupt the way they do it. So the least privilege concept works really well if we know what are the least privileges needed. Otherwise, you'll be missing some entitlements or privileges that might actually not allow that person to do what they need to do. So the basic question is still trying to address who has access to what. However, right now, we're trying to address that question not for employees, certainly not for employees inside the premises. We're doing it for employees inside the premises, employees outside the premises, partner ecosystem, customer ecosystem, everyone using multiple devices. So there's, when we're working from home, you're accessing it from many devices, iPad, laptops, and tablets and phones. And also you're accessing different type of resources. The amount of services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business transformation is enormous.
So people are accessing different type of services, I would say much more outside the company than inside the company. And that's a lot of cloud services. So you want to address the who has access to what, but for all these variety of people using all these variety of devices, accessing all these variety of resources. So this is where zero trust becomes in handy. And the approach has, as I said, it's not new, but it resurfaced strongly, given the pandemic accelerating things, so that we can address the access without compromising the network and reducing the risk of unauthorized access, which is expanded. So the whole zero trust is definitely a concept and an approach that is much wider than identity, by the way. So identity is not the only thing to look at when you're doing zero trust. There's a lot of other elements, and it's not a technology problem either. However, identity is core to zero trust. It's probably the first thing you need to achieve and do and perfect, let's say, towards starting a journey in zero trust. So if you look at this whole ecosystem and why identity is central, you can see that, as I said at the beginning, the interaction point of any of us, any human being with anything digital starts with a login, which introduces an identity request that needs to be authorized and authenticated to get access. So it starts there. So, but what we need now, it needs to be adaptive. We cannot have static policies anymore because the world is dynamic. There's a lot of dynamic, login or a dynamic access request being introduced, and therefore the identity program and the identity platform needs to have intelligence, needs to be able to assess risk in real time for each attempt of login, for each user profile. And based on that, allow you to take decisions to either deny, accept, or even step up authentication. If we trust the user, we can let them trust the user and the device and the way of access and the location. We would probably allow them access via password. I don't advise using password anyway, but let's assume that as an example. And if there's a slighter risk being determined in that login, like the device is totally new or the location is totally new, then we step up in real time and say, okay, right now I'm gonna request the user to do a push notification, send it to his or her mobile, they can log in by that. And that needs to have an array of authentication techniques that is adaptable for every use case. Offline users who don't have connectivity can use FIDO. Other users are able to use software token on their phone. Others will be able to authenticate via QR code. So the array of authentication needs to be supported, needs to be vast, needs to be dynamic, it needs to be able to take decisions in real time. And that needs to support access for employees, remote employees, partners, and customers. And the core of it is a robust governance element and a lifecycle element, as we discussed, because that gives you the visibility on the privilege and entitlement required for each access. And then when that is built, you can see how that type of a platform flow would allow a real-time assessment of risk and an adequate access to the resource. And this is kind of why we see an identity as being key to and central to a zero trust strategy. And that definitely would allow access to on-prem resources and cloud resources. And one more la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is the single sign-on. With more and more cloud services being introduced for seamless acces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dentity is also core to the employee and the person's experience. They need to have a good digital experience for productivity. So it has to be as seamless as possible. So single sign-on solve that problem. One of the things that solve that problem by providing one access to multiple resources. However, you get that wrong, and you're giving the wrong person the single key to access every resource there is. So
with that type of risk profiling, that type of robust governance, you would be more certain, or as an identity program, to provide that single sign-on, because we have assessed the risk. We are certain of who the user is and what they need access to, and therefore single sign-on is enabled. This is empowering for the admins as well as the users, because the admins of the identity, they are also,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ey have the visibility they need to assess the user, and then they have automation there. They can enable automation in single sign-on, even automation provisioning, with a higher level of confidence that it's actually not going to put them at risk. But when we talk to organizations today, the majority of them are, if you put it, it is a journey, okay? And we see this journey, if you want to simplify it, as 4 stages. Stage 0 being perimeter-based, which I think very few are in that zone. However, there is the majority of organizations that we speak to are actually in stage 1, more or less trying to move to stage 2. So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ere we are today, because it is a journey. Identity, there's no magic bullet here. There's no on-off switch button, and you cannot turn on zero trust as well. In just introducing one control or one process. It has to be a journey, because it's a big shift in terms of the trust and then verify to zero trust, always verify. Big difference in how these things working. So it's very important to assess where you are in the journey, and then moving and introducing capabilities. So we are finding now mostly are in stage 1, trying to move to stage 2,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s stage 2 would have been already moved into the area of robust multi-factor authentication, maybe looking at passwordless as well. They definitely added the element of dynamic and risk-based or behavioral-based decision-making into the process, and they have good governance and some level of good lifecycle, maybe automation in that area as well. They review access regularly, and they've got a cohesive, robust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rogram. And then, like I said as well, at the beginning, and perhaps it's in the title, that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s not just good for a zero trust journey.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s a program is the backbone of any organization. It allows better security programs. It's the most, most of the attack starts with an identity compromise. It's the highest attack vector. So when that's secure, imagine how much risk you're reducing from cyber threats. It's also allows a easier and seamless auditing and compliance reporting structure. You would be able to see and have the right visibility on that to allow doing the complying with multiple regulation and also being audited faster and quicker. It allows increased productivity of employees. Like mentioned, it's what employees feel the most. If the identity program allowed them, easy access, single sign-on, not complicated, they will be more productive, and that has impact on the business and the bottom line of the company. So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s a program, if it's strong and robust, resilient and seamless, convenient, it's going to empower the organization in multiple different areas, including zero trust. And that's why it's a core, and that's what we see. It's a critical thing in the journey for any organization. To summarize, this presentation and give you some takeaways and areas that you need to consider. Capability-wise for identity to enable zero trust, I've summarized them in 6 areas. The first one is definitely we have to move away from using the passwords or reduce the use of the passwords. So using them less or passwordless, build adopt resilient multi-factor authentication technique that are strong, diverse, and allow for multiple options for different use cases. So that's going to be one area that is critical in getting right in the identity and identity journey. Second one, as we mentioned, needs to be policy-driven, contextual policy-driven, conditional access,
that has risk-based, behavioral-based analytics that is able to assess risk in real time and needs to be that adaptive to keep up with everything. There's no way it can survive if it's built on static policies as we could have done years ago. So that element of intelligence, insightful, and ability to make these decisions in real time is another aspect that is very important. The third one, it needs to integrate with everything you have now, everything you're thinking of getting, and it needs to be bridging on-prem application and cloud application and other maybe dispersed siloed identity management systems. So not everything is 100% cloud. Some companies are, but majority are in a hybrid world. So this hybrid approach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identity platform. So it needs to integrate and allow access from ground to cloud, if you want to call it. And that's going to be another critical capabilities to consider. Number 4, without real solid governance, and we cannot take the right decisions. We cannot allow zero trust because it's going to make mistakes. It's going to disrupt legitimate users from doing their jobs. So this is essential to us to basically establish the real view of entitlements and basically things needed, privileges needed for that person to do their what they need to supposed to do. Governance also allows visibility of who the user are, and basically that allows them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 they access what? When you have a good governance, you can definitely then have a better provisioning. If it's a governance-led approach, then you can actually automate provisioning and then review access regularly. And with that automation, becomes a lot of, brings a lot of benefits as well to the organization, especially when you're dealing with contractors and third parties. So you have a good onboarding and a good offboarding, and it's secure. So that's another capability. And lastly, but linked to it, and not least for sure, is roles and attribute-based access. So when you build a good governance program and it integrates with all of these applications, you're collecting that information around the user, you're now able to build the roles for each, and based on the role and these attributes, you can build what the policy for authentication and access would be, and it becomes a dynamic and a repeatable process. So these are 6 elements. They're not limited to that, definitely, but from an identity capabilities, these are essential if the identity is going to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a zero trust journey for you. I will end at this. I hope that was a beneficial view of how a good identity platform can take zero trust and can allow zero trust in organizations.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and your time. Thanks a lot and have a great day.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 지원을 위한 차세대 RSA 보안 솔루션에 대한 발표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는 요청하신 분에 한하여 발표 자료를 등록해주신 이메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